미래의 신부를 만난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위고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20살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였지요. 위고는 아무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은 착한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고 싶었지요. 그러나 그런 여인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고가 23살 되던 해 하북성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중에 하남성의 송성남분 밖에 있는 여관에 들어가서 묵게 되었지요. 위고는 여관에서 풍채 좋은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위고를 뚫어져라 보더니 장가를 들었냐고 물었지요. 23살인데 아직도 총각입니다. 좋은 신부감을 얻기가 정말 힘드네요. 보아하니 평범한 여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군. 젊은이는 집안 좋고 인물 좋은 여자를 찾고 있지. 그렇죠. 그럼 내가 젊은이를 위해 중매를 한번 서볼까? 집안 좋고 돈 많은 번씨 딸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나? 저야 뭐 소개해 주시면 좋지요. 이왕의 말이 나왔으니 내가 내일 당장 번씨 집을 찾아가지. 젊은이 일이 잘 되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그럼요. 제가 섭섭지 않게 한턱 크게 내겠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농부는 불이 나게 번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번씨에게 아주 훌륭한 신랑감이 있다고 말하고 내일 아침 선을 보기로 약속하였지요. 일이 잘 되어 내일 아침 만나기로 했다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위고는 좋은 신부감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자려고 누웠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위고는 마음이 급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만나기로 한 용흥사로 갔습니다. 용흥사 입구 돌계단에 앉아있는 노인이 있었지요. 노인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웬 노인이람? 위고는 노인이 무슨 책을 읽는지 훔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글씨여서 그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영감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책을 읽고 계시지요? 처음 보는 글씨여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군요. 알 수 없는 게 당연하지요. 이 책은 사람이 보는 책이 아니라 이 세상 글씨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놀라지 마시오. 이 책은 저승의 책이요. 예? 그럼 영감님은 저승에서 오셨나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나는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오. 그럼 영감님은 무슨 일을 하시지요? 나는 이승 사람들의 혼인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침 잘 되었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부감을 찾아다녔는데 마땅한 식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관에서 만난 분이 여인을 소개하여 번씨 집안의 딸과 선을 보기로 했거든요. 제가 과연 그 여인과 맺어질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이고 고향이 어디인지 말해보시오. 예, 제 이름은 위고이고 고향은 두릉 지방입니다. 어디 보자. 노인은 보고 있던 책을 뒤적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군. 젊은이는 그 여인과 맺어지지 못해요. 하늘에서 정한 짝은 따로 있군.
이제 겨우 3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여자아이가 17살이 되어야 당신과 혼인하게 되어 있다오. 예? 14년 뒤에나 장가를 둔다고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앞으로 14년이나 더 노총각으로 지내야 하다니. 당신 운명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럼 번씨 집안의 딸과 선을 본들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그렇지. 맺어질 사이가 아니니까. 노인 옆에는 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위고가 자루를 보고 물었지요. 그 안에는 뭐가 들었지요? 자루 안에는 빨간 비단끈이 잔뜩 들어있다오. 이것이 바로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끈이지. 부부가 되어야 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 책에 기록한다오. 그리고는 밤에 몰래 찾아가 이 비단끈으로 그들의 다리를 묶어놓지. 그러면 아무리 원수 사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될 수밖에 없다오. 그럼 저와 제 신부가 될 아이도 비단끈으로 다리를 묶어놓으셨겠군요. 물론 그렇지. 제 신부가 될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궁금한가? 송성시장에 채소를 파는 진씨 부인이 있다네. 그 진씨 부인의 셋째 딸아이가 바로 14년 뒤에 젊은이의 신부가 될 여자라오.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씨 부인이 시장에서 아이를 안고 채소를 팔고 있으니까 궁금하다면 나를 따라오시오. 위고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미 약속한 일이니 여관에서 만난 농부가 오면 번씨의 집안의 딸과 선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훤히 밝아도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위고는 할 수 없이 노인을 따라 시장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시장 쪽으로 뻗은 길을 걸어오는 부인과 여자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위고는 눈을 뜨고 그들을 살펴보았지요. 더러운 옷을 입은 부인이 꾀재재한 여자아이를 안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한쪽 눈이 멀었으며 무척 늙어 보였지요. 딸 아이도 엄마를 닮아 아주 못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영감님, 저 못생긴 부인의 어린 딸이 제 신부가 된다고요? 저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도 번듯한 가문의 자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의 딸과 제가 장차 부부가 된다고요? 위고가 화를 내며 소리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잘 들으시오. 저 아이는 틀림없이 젊은이와 결혼하오. 젊은이가 저 아이와 결혼하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자손들도 모두 훌륭하게 될 것이오. 그러니 운명을 어기지 말고 꼭 저 여자아이와 혼인하시오. 노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위고는 여관을 향해 걸어오며 생각에 잠겼지요. 아무리 14년 뒤라고 하지만 내가 어찌 저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해. 명문 집안의 딸과 결혼하려고 이제까지 결혼을 미뤘는데 정신 나간 늙은이의 헛소리일 뿐이야. 내가 정말 그 여자아이와 결혼할 운명이라면 그 운명을 피해가면 되잖아. 위고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래,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 여자아이를 죽이자. 그럼 14년 뒤에 결혼하지 않아도 되잖아. 위고는 마침내 이렇게 결심하고 날이 밝자 여관 머슴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내 부탁을 들어주면 상금 1만 양을 주도록 하지. 송성시장에 가면 채소를 파는 애꾸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3살짜리 딸을 죽여주게. 위고는 머슴과 함께 시장으로 갔습니다. 머슴의 품속에는 칼이 숨겨져 있었지요. 위고는 부인의 품에 안긴 여자아이를 가리키며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저 아이야. 실수 없이 처리하게. 그리고는 시장을 벗어나 여관으로 돌아왔지요. 잠시 뒤 머슴은 딸 아이를 칼로 찌르고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워낙 걸음이 빨라 잡히지 않았지요. 제대로 해치웠나? 칼을 휘두르긴 했는데 조금 빗나가 여자아이의 2 눈썹 사이를 찔렀습니다. 위고는 머슴에게 수고비를 주고는 얼른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위고는 곧 이 일을 잊어버렸지요. 그리고 그 뒤에 장가를 들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에 드는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물같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위고는 상주자사 왕태를 모시는 관리가 되어 있었지요. 왕태는 위고를 아주 신임했습니다. 일을 잘하고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지요. 왕태는 위고를 지켜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한 사람이라면 사위를 삼아도 되겠군. 왕태에게는 17살 된 수양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양딸과 위고를 결혼시켰지요. 위고가 노인을 만난 지 꼭 14년 만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름다웠지만 이상한 버릇이 있었지요. 꼭 2 눈썹 사이에 꽃잎을 붙이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위고는 불현듯 14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어째서 2 눈썹 사이에 꽃잎을 붙이고 다니는지 물었지요. 아내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3살 때의 일입니다. 저는 채소 장사를 하는 유모와 송성에서 살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송성의 관리였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오라비들마저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내가 나타나더니 저를 칼로 찌르고 달아났지요. 그때 2 눈썹 사이를 찔렸는데 흉터가 남아 있어서 꽃잎을 붙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사님은 저의 친아버지가 아니고 숙부입니다. 7년 전에 저를 수양따르로 삼으셔서 함께 살게 되었지요. 위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운명을 피해가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이렇게 노인이 말한 여자아이와 맺어질 줄이야. 위고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사람을 시켜 당신을 칼로 찌른 것은 바로 나였소. 위고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지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말하였지요. 정말 기이한 일이군요. 당신이나 나나 운명에 이끌려 이곳에 오고 결국 하늘이 정한 대로 부부가 되다니. 그 뒤 2 사람은 금슬 좋은 부부로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남성 안문의 태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잃은 어부. 옛날 어느 마을에 어부 리아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카레는 부지런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목사관 일을 거들며 살림을 보태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카레는 목사관 일을 할 때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카레는 겨울에 양들에게 먹일 풀을 베러 갔다가 언덕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비명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카렌은 너무 무서워서 그쪽으로 얼굴도 돌리지 못했습니다. 리아스와 카렌은 해마다 아이를 낳아서 7년이 지났을 때에는 아이가 6이나 되었습니다. 둘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노가 새싹 달린 고기잡이 배를 살 생각에 부풀어 있었지요. 리아스는 부푼 마음으로 길을 걷다가 바닷가옆 바위에 앉아있는 물개 한 마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리아스는 꿈을 대지 않고 작살로 물개를 내리쳤지요. 물개는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며 피 맺힌 눈으로 리아스를 노려보았습니다. 리아스는 망가진 작살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나게 되었지요. 그 후 리아스는 그 일을 바로 잊어버렸지요. 얼마 후 리아스는 고기잡이 배를 샀습니다. 배는 리아스에게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밤에도 등불을 들고 배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배를 보러 나갔는데 배의 반대편에서 물개의 얼굴이 얼핏 보였지요. 리아스는 그 괴물이 배를 망가뜨릴까 걱정되어 배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 옆에 있는 바위에서 으스스한 소리가 나는 것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었지요. 5쌍의 노가 달린 배를 타는 날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리아스. 어느덧 세월은 흐르고 흘러 리아스의 큰 아들이 16살이 되었습니다. 리아스는 가족을 모두 새쌍의 노가 달린 배에 태워 라네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5쌍의 노가 달린 배도 다룰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가 얼마 전에 고용한 여종 하나뿐이었습니다. 리아스는 라네낭에서 팔려고 내놓은 배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띈 것이 있었지요. 배 주인은 리아스가 배 주위를 얼쩡거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고쳐달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아주 싸게 팔겠소. 싸기만 하다면야. 그럽시다. 리아스는 배를 싼 값에 산 것이 기뻤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출발하지 않고 시장에 들렀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음식을 사고 브랜디를 마셨지요. 그리고 곧 아내와 6 아들을 태우고 새로 산 배의 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리아스의 가족이 넓은 바다에 다다랐을 때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보라가 배 아래에서 철썩거리며 부서졌지요. 리아스의 배는 파도 위를 넘실대었습니다. 리아스가 키를 잡고 아내와 아이들이 물을 퍼내며 폭풍우와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리아스의 배 옆으로 선원을 가득 실은 낯선 배가 다가왔지요. 이상한 점은 낯선 배도 리아스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과 한 번도 그 배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아스는 배에 관심이 많아서 근처의 고깃배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요. 낯선 배는 리아스의 배와 경쟁이라도 하려는 듯 바싹 달라붙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선원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요. 날씨는 더욱더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배는 리아스의 배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지요. 갑자기 큰 파도가 높게 밀어닥쳤습니다. 그때 옆의 배에서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파도가 지나간 뒤 아내 카렌이 가슴을 쥐어뜯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바다가 막내와 5째를 삼켰어요.
돛줄을 잘 잡도록 해. 안 그럼 다른 애들도 잃게 된다고. 바다는 더욱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잠시 안 보였던 낯선 배가 또다시 나타났지요. 리아스는 낯선 배의 선원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흡사 시체처럼 보였지요. 또다시 우레 같은 소리가 나며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파도가 지나간 뒤 리아스는 아내와 넷째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때 리아스는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와 함께 아내가 자신을 부르는 안타까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리아스는 절망에 빠졌으나 남은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시 낯선 배가 나타났을 때 리아스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선원의 방수모 아래에 찍혀있는 쇠못을 말이지요. 그 쇠못은 자신이 물개를 찔렀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리아스는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이 항해가 마지막 항해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리아스는 아이들이 겁을 먹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늘에 기도를 드렸지요. 리아스는 백기를 잃어버렸고 아이들은 울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리아스는 아이들만 없다면 낯선 배를 들이받고 싶다는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얘들아, 배가 물속에 빠지면 힘을 다해 노바지로 받치고 있어야 한다. 배가 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절대 놓으면 안 돼. 또다시 파도가 리아스의 배를 덮쳤습니다. 들어 올렸다 다시 가라앉혔지요. 이때 한 아들이 물에 빠져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파도가 자꾸 들이쳤고 또 한 아이가 힘을 잃고 지쳐 바닷속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리아스가 몇 번이나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망망대해에서 소용이 없는 짓이었지요. 리아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곧 죽게 될 것 같구나. 너는 남자답게 버티기만 한다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리아스는 자신의 죽인 물개에 관하여 아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시계를 아들에게 주었지요. 아들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가 숨을 거두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는 네 엄마 곁으로 간단다. 몸 조심하고 꽉 붙잡고 있어야 한다. 말을 마치자 리아스는 배 꼭대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하게 가라앉았지요. 아들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아들은 자신이 집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집에 있던 여종은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바닷가로 뛰쳐나왔지요. 아들은 여종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여종의 간호를 받으며 누워 지냈지요. 그 후로는 절대 고기잡이를 나가지 않았으며 여종과 결혼하여 숲으로 들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정신이 조금 이상해졌다고 말하곤 했답니다. 어부들을 잡아먹는 외눈박이. 아주 오랜 옛날 어느 곳에서 한 대왕이 태어났는데 성은 황이고 이름은 영등이라 했습니다. 영등 대왕은 용왕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되어 바다를 다스렸지요. 하루는 대왕이 동경국 부인과 서경국 부인,
선녀들을 데리고 용왕국 뜰에서 꽃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풍랑은 고깃배들을 떠밀어 어디론가 데려갔지요. 대왕이 보아하니 외눈박이 땅으로 끌려가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대왕은 커다란 바위에 올라앉아 주문을 외웠지요. 그러자 고깃배들은 방향을 바꾸어 대왕 쪽으로 오더니 바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외눈박이들이 사나운 개와 풍랑을 이끌고 대왕에게로 왔습니다. 맛 좋은 음식들이 오고 있었는데 보지 못했는가? 나도 그런 걸 주우려고 나와 있는 중이야. 외눈박이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대왕은 어부들에게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가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어부는 대왕이 시킨 대로 관세음보살을 외며 가다가 자기들이 살던 것이 보이자 그만 마음을 놓고는 외우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더니 배가 미친 듯이 뒤로 밀려갔지요. 외눈박이의 땅으로 끌려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부들은 영등 대왕을 보았습니다. 어부들이 살려달라고 빌자 대왕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까 뭐라 했더냐? 어디를 가든 관세음보살을 외우라 하지 않았더냐? 그럼 하나 더. 앞으로 영등 초하루에는 꼭 나를 생각하여라. 어부들은 다시 끝까지 관세음보살을 외웠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외눈박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사나운 개와 풍랑을 이끌고 용왕국을 덮쳤습니다. 영등 대왕 때문에 좋은 밥을 못 먹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화가 난 영등 대왕은 칼을 빼들더니 외눈박이들을 새 토막을 내어 바다로 던졌습니다. 이후로 어부들은 영등 대왕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정월 금음에는 소섬에서, 초하루에는 우물에서, 초닷새에는 성산에서 영등제를 올린다고 합니다. 사위가 된 시아버지. 옛날에 한양에 꽤 부자 양반 하나가 외아들을 두어 금지 오겹으로 키웠지요. 자손이 귀했던 양반은 아들이 15이 되자 좋은 색시를 구하여 아들과 짝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양반의 아내가 갑자기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양반은 무척 상심하였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효도를 낙으로 삼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리더니 약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자손도 한 명 없었지요. 양반은 인생살이의 도무지 뜻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벼슬을 다 버리고 지방으로 가 사람들과의 교류도 끊고 술을 벗삼아 나날을 보내기 시작하였지요. 며느리 신세는 더 딱했습니다. 신혼 재미를 충분히 누려보지도 못하고 과부가 되어 시아버지를 모시며 산다는 것은 젊은 여인으로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나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외톨이로 살아야 할 형편이었지요.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지요. 어느 날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에 귀한 친구를 불렀으니 좋은 술과 음식을 장만토록 해라. 며느리는 정성을 다하여 좋은 술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날이 되어도 손님은커녕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날이 저물어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가, 준비해둔 음식을 내오너라.
우리끼리 먹자꾸나. 며느리가 주안상을 차려 들어가자 그는 며느리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놀란 며느리는 거역하지 못하고 술을 따랐지요. 자, 너도 한 잔 마시거라. 아버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이건 내가 특별히 주는 술이니 마셔야 해. 시아버지가 엄하게 권하는지라 며느리는 차마 떨치지 못하고 한 잔을 받아 마셨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로부터 잔을 받아 마시더니 다시 며느리에게 술 잔을 권하여 마시게 했습니다. 아가, 지금 너와 내가 마신 술의 뜻을 아느냐? 그건 이제 너와 나와 헤어지자는 이별줄한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이미 늙었지만 젊은 너를 이렇게 살게 할 수는 없구나. 집을 나가 새 살림을 시작해라. 그러자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지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여기서 평생 아버님을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먹은 일이니 딴소리 말거라. 이 길로 집을 떠나 50리 밖으로 가 누구든 처음 만나는 사내와 함께 살도록 해라. 그것이 너희 갈 길이란다. 며느리가 울며 불며 사정하였지만 시아버지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본인이 사라져 돌아오지 않겠다며 평소 하지 않던 호통까지 쳤지요. 며느리가 할 수 없이 길 떠날 차비를 하고서 울며 불며 하직 인사를 하자 양반은 며느리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거면 그럭저럭 살림을 차릴 수 있을 게야. 아버님,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시아버지께 큰 절을 올렸지요. 부디 내내 평안하시옵소서. 며느리는 대문을 나서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놓았습니다. 어디로 얼만큼 갔는지도 모르게 정신을 놓고서 하염없이 걸어가다 보니 날이 밝기 시작하였지요.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웬 중년 남자 하나가 밭에 걸음을 주고 있었지요. 여인은 그 자리에 서서 물끄러미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가 걸음을 다 주고 왔던 길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지요. 여자는 말없이 그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뒤를 따라서 한 오두막집에 들어갔지요. 그 집에서는 관연한 처녀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부친이신가요? 예, 그런데 새벽부터 웬일이셔요?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여자는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온 양 살림들을 챙기면서 처녀와 함께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권하자 서양치 않고 부녀와 한 상에서 밥을 먹었지요. 밥을 먹고 나자 상을 치우고 청소를 하고 물을 길어오고 빨래도 했습니다. 뜻밖의 일에 처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사내가 들어와 여자를 발견하고서 한마디 하였습니다.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어서 돌아가시오. 그러자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했습니다. 당신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여자는 사내에게 자신의 사연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뜻을 어길 수 없습니다. 저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사내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지요. 나도 한때 글을 읽는 선비였지만
지금은 몰락하여 이렇게 곤궁하게 되었지요. 나이가 이미 40이 넘은 데다 당신과 같은 또래의 딸을 데리고 살고 있지요. 나는 당신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나이 40이면 아직 한창입니다. 집은 옮기면 되고 따님은 혼초를 정해 시집을 보내면 될 일이지요. 그렇게 되어도 저를 물리치실 것인가요? 여자는 시아버지가 챙겨준 폐물을 장에 내다 팔아 돈을 장만하여 방이 3개나 있는 새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사내와 처녀를 그 집에 들게 하였지요. 이제 남은 것은 처녀의 혼사 문제였습니다. 아가씨는 왜 여태 시집을 안 갔나요? 저 같은 가난뱅이를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다 한들 홀로 계신 아버지를 두고 혼자 어찌 시집을 가겠어요?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이 집에 왔지요. 아가씨가 시집을 가면 내가 아버지와 짝을 이루어 살게 되지요. 그러니 좋은 혼처가 나서면 시집을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버지 뜻이 어떠신지? 그러자 사내가 말하였습니다. 나는 네가 관연토록 시집을 못 보낸 것이 아니었으니 네 혼사라면 내가 발벗고 나서야지. 그러자 여자가 말하였지요. 제가 중매쟁이가 되지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혼처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저의 시아버지이시지요. 나이는 50 가까이 되셨으나 아직 건강하신 데다가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으십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곱고 따뜻한 분이시랍니다. 분명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와 딸은 서로 물끄러미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딸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는 딸을 생각하여 그리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길로 부녀와 함께 시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곳을 보고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하였지요. 며느리가 떠난 뒤 무척이나 쓸쓸하게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 덕에 짝을 만났습니다. 아버님도 재혼을 하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이리 늙고 고달픈 사람에게로 시집을 온단 말이냐? 아버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시어머니 되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러니 사양한단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아버님이 재혼을 사양하시면 저도 새로 만난 짝과 헤어지겠습니다. 며느리는 사내의 딸을 시아버지와 만나게 했습니다. 사내와 딸은 양반의 인품에 감복하여 딸을 맡길 생각을 하였지요. 그렇게 해서 며느리는 사내와 혼인을 하고 시아버지는 사내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사내의 집에 주어서 두 집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지요. 이후 시아버지의 집은 이남 일녀를 두고 며느리의 집은 일남 이녀를 두어서 잘 키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양반의 집에 왔을 때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지내고 사내의 집에 왔을 때에는 장모와 사위로 행세했다고 합니다. 바람난 아내와 마음 넓은 남편. 옛날 어떤 마을에 윗마을에는 김진사, 아랫마을에는 최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와 최진사는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지요. 김진사에게는 늦둥이 아들이 있었고 최진사에게는 꽃다운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김진사와 최진사는 동갑내기 두 아이를 짝으로 맺기로 약조하였지요. 김진사의 아들 김도령과 최진사의 딸 최낭자도
서로를 자기 짝으로 여기면서 앞날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살짜리 늦둥이 아들을 놔두고 김진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얼마 뒤 약속이나 한 듯 최진사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집안의 운명은 파년이 달라지고 말았지요. 김진사네는 하루가 다르게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여 먹고 사는 일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최진사네는 한양으로 이사간 뒤 아들 삼형제가 벼슬길에 올라 아주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지요. 그러는 사이 두 집안의 왕래도 거의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최낭자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최낭자의 새 오빠는 옛 약속을 잊고 동생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기로 결정하였지요. 최낭자는 오빠들의 말을 어기지 못하고 오빠들이 정해준 집으로 시집을 가고 말았습니다. 내노라 하는 대감집이었습니다. 최진사의 딸이 혼인을 치렀다는 소문은 돌고 돌아 김도령에게까지 흘러들었지요. 김도령은 색시를 잃어버린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한양으로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네가 가서 어쩌자는 거니? 한양 대감집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들어간 듯 어찌할 거야? 이미 틀려버린 일이니 단념하거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렸지만 김도령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거기를 어떻게 가서 어떻게 만난다는 게야? 김도령은 끝내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양으로 길을 나섰지요. 가진 돈을 모두 모아서 안방 여인들이 쓰는 폐물을 사 모으고 고운 여자 옷을 한 벌 구하여 여자 박물 장수로 꾸몄습니다. 워낙 얼굴이 곱고 반달처럼 생긴 데다가 살결도 고와서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만하였지요. 김도령은 물어물어 최낭자가 시집가서 살고 있는 집을 알아냈습니다. 그 댁에 찾아 들어간 김도령은 늙은 안방 마님을 찾아가 신기한 폐물을 구경시켜 주다가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얼마나 감칠맛 나던지 노인네가 그만 그 이야기에 홀딱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는 사이 날이 저물었습니다. 젊은 색시가 묵을 곳이 마땅치 않을 터이니 나랑 같이 자며 이야기를 좀 더 해주게. 그러자 김도령은 딴청을 하였지요. 만화님, 저는 잠버릇이 어찌나 험한지 어른을 모시고는 잘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젊은 사람이 어디 노인네랑 같이 자고 싶을까? 마침 우리 집 새아기가 혼자 지내고 있으니 그 방에 자고서 내일 다시 이야기 좀 들려주게. 그건 꼭 바라던 바였지요. 김도령은 목 이기는 척 종의 안내를 받아 며느리가 거처하는 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름 아닌 최낭자의 거처였지요. 최낭자는 신랑이 절에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 동안에 혼자서 방을 지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최낭자를 만난 김도령은 본색을 숨기고 이런저런 수작을 나누었지요. 최낭자도 금세 도령의 이야기 솜씨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한참 정담을 나누다가 막 이부 자리를 펴고 자리에 들 무렵 김도령은 갑자기 최낭자에게 달려들어 꼭 껴안았지요. 최낭자가 불에 댄 듯 깜짝 놀라서 김도령의 몸을 밀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자 김도령은 그 손을 꼭 잡고는 목소리를 바꾸어 말하였지요. 낭자, 나를 모르겠소. 김도령이요. 어찌 약속을 저버리고 남의 여자가 되었단 말이오. 그러자 최낭자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서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여기를 어찌 오셨습니까? 큰일 낼 분이시로군요. 이러지 말고 어서 가십시오. 누가 뭐래도 낭자는 내 사람이요. 난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소. 최낭자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또 그 집에서 보낸 김도령은 밤이 되자 또다시 최낭자의 처소로 찾아들었지요. 최낭자가 김도령을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그것도 잠시 김도령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지요. 그 집 큰 아들이 우연히 동생의 아내와 함께 자고 난 박물 장수의 모습을 보고서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용무와 행동 거지를 찬찬히 살펴보니 겉모습은 여인이었으나 본색은 남자임이 분명하였지요. 큰일이 났다고 생각한 큰 아들은 얼른 사람을 절로 보내어 동생을 불러왔습니다. 동생아, 제수씨 방에 웬 박물장수가 묵고 있는데 남자가 분명하다. 이 일을 어쩌겠느냐? 형님,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냥 둘 수는 없지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몰래 최낭자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박도령은 형님에게 잠깐 서 있으라 하고는 칼을 뽑아든 채 방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소스라치는 비명소리가 들렸지요. 박도령이 밖에서 다 들릴 만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치마를 당장 벗어보시오. 김도령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어뜨리고는 옷을 벗었습니다. 겉은 가렸으나 속은 가릴 수는 없었지요. 그 순간 박도령이 깜짝 놀란 듯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전 그만 남자인 줄로만 알았지요.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방문을 쑥 밀고 나와서 형을 타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이런 망신이 어딨소? 형님 때문에 엉뚱한 여인네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그만 무안해져 말문이 딱 막히고 말았지요. 물론 남편은 아내의 방에 있는 사람이 남자인 것을 알면서도 용서해 준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다가 살아난 김도령은 마음을 크게 고쳐 먹었지요. 약혼녀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리고 그 길로 집을 떠나 공부에만 열중하였습니다. 최낭자 또한 자신의 행실을 크게 뉘우쳤음은 물론이었지요. 신랑이 무척이나 커다랗게 보이며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그 후 김도령은 공부에 전념한 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게 되었지요. 조정에 나아간 그는 어느 날 낮에 찍은 얼굴을 만나고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전날 자신을 살려주었던 최낭자의 남편이었지요. 김도령은 그 사람에게 큰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구두쇠의 유언.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 줄 모르고 돈 한 푼에도 벌벌 떠는 사람이었지요. 구두쇠 영감은 밥을 먹을 때에도 하인과 같이 먹었습니다. 한 사람의 분량의 상을 차려서 하인의 밥과 국을 빼앗아 먹기 위해서였지요. 또한 하인은 늘 한밤중이나 되어서야 저녁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구두쇠 영감이 일을 시키며 부려 먹었기 때문이지요. 저녁밥을 먹을 때에는 하인이 언제나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나리, 불을 좀 켜주십시오. 어디 캄캄해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이 녀석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구나. 밥을 먹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기름까지 낭비하라고. 어림없다. 구두쇠 영감은 방에 불을 켜자는 하인의 말에 펄쩍 뛰며 소리를 지르곤 하였습니다. 하인은 구두쇠 영감이 미웠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영감이야. 그 많은 재산을 안 쓰고 있다가 저승 갈 때 가지고 가기라도 할 모양이지. 어디 두고 보자.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그날 밤에도 하인과 구두쇠 영감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갑자기 구두쇠 영감을 골탕 먹일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좋은 기회다. 하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수저로 한술 떴습니다. 그러고는 구두쇠 영감이 밥을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자신의 수저를 구두쇠 영감의 입안에 쑥 집어넣었지요. 그러자 구두쇠 영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뜨거워. 하인은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새치미를 떼고 구두쇠 영감을 바라보았지요. 구두쇠 영감은 뜨거운 밥에 입을 댄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며 버럭 고함을 질렀지요. 이 녀석아,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네 밥을 내 입에 넣느냐? 아, 죄송합니다. 제 입인 줄 알았더니 나리의 입이었군요. 방이 어두워 도무지 앞이 보여야 말이지요. 구두쇠 영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름값을 아끼느라 방에 불을 켜지 않아 벌어진 일이니 하인을 야단칠 수도 없었지요. 다음 날부터 구두쇠 영감은 저녁 식사 때만큼은 꼭 불을 켜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인은 구두쇠 영감이 자기 께 넘어갔다며 기뻐하였지요. 하루는 구두쇠 영감의 집에 다른 고을에 사는 가까운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친척은 며칠 동안 자신이 먹을 쌀과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두쇠 영감이 공짜로 밥을 먹여줄 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양식을 챙겨온 것입니다. 그런데 친척이 가지고 온 고기는 구두쇠 영감의 집안 식구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이었지요. 구두쇠 영감은 신이 났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지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돌아오던 아이는 고기 굽는 냄새를 맡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만에 맡아보는 고기 냄새인가? 아이는 부엌으로 다가가 보았지요. 그러고는 코를 벌름벌름 거리며 고기 냄새를 실컷 맡았습니다. 그때 구두쇠 영감이 불쑥 나타났지요. 이 녀석 고기 값을 내놓거라. 구두쇠 영감은 하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이 고기 값을 내놓으라니요. 제가 언제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었습니까? 그럼 고기 굽는 냄새는 공짜인 줄 알았느냐? 냄새를 맡았으면 돈을 내야지. 하인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독한 구두쇠 같으니라고. 이제 고기 냄새를 맡은 값까지 달라고. 그래도 한솥밥 먹고 사는 식구인데 말이야. 좋아.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 이렇게 생각한 아이는 갑자기 안색을 바꾸며 싱글벙글 웃었지요. 딸이 고기 굽는 냄새가 어찌나 좋던지 제가 고기 냄새 값을 계산해 드리는 것을 깜빡 잊었군요. 당장 고기 냄새를 맡은 값을 드리겠습니다. 딸이 잠깐 이쪽으로 오시지요. 구두쇠 영감은 기뻐하며 하인의 곁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엽전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꺼내어 구두쇠 영감의 귀에 대고 흔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는 짤랑짤랑하고 엽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요. 날이 이게 무슨 소리 같습니까? 돈 소리 아니냐? 틀림없이 돈 소리가 맞지요? 그래, 내가 귀라도 먹은 줄 아느냐? 예,
그럼 이제 고기 냄새 맡은 값은 다 치렀습니다. 하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돈 주머니를 허리춤에 다시 넣었지요. 구두쇠 영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고기 냄새 값을 치르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리도 처음 고기 냄새 맡은 값을 돈소리로 들려드린 걸로 다 치렀다니까요. 구두쇠 영감은 꽤 많은 하인에게 당한 것이지요. 하인은 내친 김에 구두쇠 영감이 더 이상 구두쇠 노릇을 하지 못하게 버릇을 고쳐 놓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었지요. 어느 날 하인은 구두쇠 영감의 심부름으로 이웃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인은 곧장 구두쇠 영감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래, 심부름은 잘 다녀왔느냐? 예,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자 하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예, 이웃 마을에 추상이 나서 상녀를 메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상녀가 나가는 게 아니냐? 보통 상녀라면 나리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도 이상한 광경을 봐서 그럽니다. 하인은 못 볼 걸 보았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였지요. 상여에 실린 관을 보니 관뚜껑이 완전 닫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일까 싶어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관 밖으로 죽은 사람의 두 팔이 삐죽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 무슨 까닭이 있더냐? 예,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죽은 사람의 유언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별 희한한 유언도 다 있군. 그런데 죽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냐? 예, 소문난 부자였는데 이만저만한 구두쇠가 아니었답니다. 평생 동안 구두쇠 노릇을 하여 엄청난 재산을 모았나 봅니다. 그래? 구두쇠 영감은 하인의 말에 흥미를 느끼고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 자신과 같은 구두쇠들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게냐? 그 구두쇠가 말하기를 나처럼 지독한 구두쇠 노릇을 하며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구두쇠들아, 내가 한평생 피땀 흘려 천만금을 모았으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다 부질없는 일인 것 같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승까지 가져갈 수 없지 않느냐?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니? 라고 하더랍니다. 아이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구두쇠 영감의 눈치를 살폈지요. 구두쇠 영감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지요. 구두쇠는 계속해서 유언을 남겼답니다. 천만금의 재물을 모으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했는지, 돈 한 푼 때문에 부들부들 떨며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구두쇠들에게 본 보기를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가겠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두 손을 펴서 관 밖으로 들이우고 상여에 실려 가겠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구두쇠들은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교훈으로 삼도록 하여라. 그 구두쇠는 이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대로 장례를 치른 것이었고요. 그 말이 맞구먼. 인생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 것을. 구두쇠 영감은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그 뒤 구두쇠 영감은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구두쇠 노릇을 그만두고 필요한 곳에는 재물을 아끼지 않았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 그를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